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1회 5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중보건학 개론 들어갑니다. 51번부터 69번까지 20문제 되겠어요. 가정방문 중에서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일 물었습니다. 자, 가정방문 중이라고 했어요. 가정방문 중에는 가족의 상태와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죠. 자, 이번에 방문할 가정을 선택하거나 가정의 문제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4번에 가정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는 것 등은 가정 방문하기 전에 해야지. 그죠? 5번에 물품 청구 및 관리를 보조하는 내용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되겠어요. 52번입니다. 박쥐에서 낙타를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병 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치사율 약 30에서 40% 되는 치명적인 질환은 정답은 메르스예요. 여러분, 메르스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왔어요. 여기 낙타를 매개로 한다 하잖아요. 낙타가 어디 있어요? 중동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낙타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메르스가 정답이 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고열이 나고 호흡기 증세가 있잖아요. 1번에 사스, 4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5번에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모두 증상이 독감 증상하고 비슷해요. 메르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 자, 1급 감염병 중에서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들이 있어요.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그리고 사스, 메르스, 두창까지 해서 호흡기 감염 되겠습니다. 1급 감염병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걸 지금 시험 직전에 어떻게 외울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본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다시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1급 감염병 중에서 호흡기 감염, 그리고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자, 사스, 메르스, 두창 되겠어요. 두창은 사실 호흡기 질환은 아니에요. 두창은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막 발진, 화농성 발진 이런 거 나타내는 천연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3급 감염병이고요. 얘는 이집트에서 온 모기가 매개가 된다고 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4번의 신종 인플루엔자는 얘는 돼지, 5번에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얘는 조류 독감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월경이 끝날 무렵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보통 루프라고 하고 자궁과 난관의 수축 운동을 증진시켜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법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문제의 답이 있죠. 루프예요. 루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궁내 장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자궁내 장치법 간편하고 모유 수유 중에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첫 아이를 낳은 부인에게 터울 조절을 위해 권장하는 피임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자궁내 장치법입니다. 미혼 여성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질내에 삽입해야 되는 거니까 자궁 안쪽으로 경부 쪽으로 삽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미혼 여성에게는 추천하지 않고요. 부작용이 있어요. 장치를 삽입하는 거니까 자궁 안에다가 생리가 아닌 부정출혈, 그리고 감염, 그리고 생리통 같은 아랫배 통증하고 요통, 월경 과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결핵 반응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은 BCG 접종해야죠. 음성이니까. 균에 접촉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CG 접종해서 결핵 항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투베르쿨린 검사가 뭐냐면은 PPD 용액이라고 해서 결핵균을 0.1cc 정도 이제 우리 피내 주사를 하죠. 상박 안쪽에, 하박 안쪽에, 전환 부분 안쪽에 해서 동그랗게 피내 주사를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48시간에서 72시간 이후에 결과를 보는 거죠. 그 결과가 발적이 10mm 이상 됐다 하면 양성으로 보는 거예요. 결핵균이 있다, 네 몸에. 그러니까 지금 결핵이냐 아니냐 엑스레이 찍어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음성이다, 5mm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BCG 접종해야 된다.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양성, 엑스레이, 음성, BCG 이렇게요.
그러면 아무 처치도 안 해도 되는 건 뭐예요? 그럼 5mm에서 10mm 사이에 나온 사람들은 적당히 항체가 있구나 생각하고 뭐 특이한 처치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55번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보건간호사업을 할 때, 계획할 때 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죠.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이 뭐니 해도 중요하다. 뭐 대통령, 보건소장의 관심이 뭐가 중요해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역사회 주민이 관심이 있어야지 참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건강 유지 및 증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56번입니다. 15개월 된 여아의 MMR 접종을 위해서 보건소에 문의 전화를 하였다. 안내 시 가장 적절한 말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자, 아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데리고 오세요 합니다. 자, 예방접종하고 나면 아기가 컨디션도 저하되고 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예방접종을 하고요. 오후 동안 컨디션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열이 있어도 데려오세요 아니고요. 접종 전날은 목욕해도 괜찮아요. 접종 당일날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종 당일은 접종했는 날은 목욕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57번입니다. 1차적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역사회에 이러한 1차 예방이 대두된 이유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차 예방이 대두된 이유 몇 가지 있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정답은 3번이고요. 건강행위의 중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차적 예방을 막 중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자, 1차 보건 의료의 대두 배경 또는 대두된 이유라고 하면은요. 의료 자원의 불균형적 분포다.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 마찬가지죠.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 보건 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치료 중심의 의료,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보장, 의료 인력의 전문화, 비전염성 질환의 양상, 이것들이 모두 1차 보건 의료의 대두 배경 되겠습니다. 자, 58번이에요. 5세 미만의 남아가 심한 설사와 점액성 농성 혈변을 보았다.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세균성 이질입니다. 자, 우리 사실 1번에 콜레라, 2번에 장티푸스, 3번에 파라티푸스, 4번 세균성 이질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모두 수인성 전염병이고요. 2급 감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인성 감염병의 공통적인 증상은 복통, 설사, 그리고 고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질환에 대한 특징적인 증상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콜레라 같은 경우는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요,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오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똥에 고름하고 피가 막 섞여 나왔어? 세균성 이질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에 유행성 이하선염은 뭐예요? 얘는 침샘염이죠. 침샘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얘는 비말로 감염이 돼요. 수인성 전염병은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59번. 초등학교 1학년인 유아가 항문이 가렵다고 하고 긁어서 발적, 종창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 어떤 감염병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답은요. 요충이에요. 요충. 이 요충이요. 요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요. 똥꼬에다가 알을 낳아요. 주로 야간에 놓고요. 엄청 가려워요. 그래서 벅벅벅벅 끓습니다. 자, 치료와 예방을 할 때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아기가 뭐 요충에 감염이 돼서 벅벅벅벅 끓잖아요. 그러면 그 알들이, 똥꼬에 산란한 알들이 이불로 다 떨어지죠. 그럼 온 가족 감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옷 위에서 끓도록 하래요. 왜냐하면 알 떨어지지 말라고. 자, 어린이의 경우 꼭 끼는 팬티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 알 떨어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요충증 기억해 주세요. 60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김구는 얼마 전 홍역을 심하게 앓았는데 홍역을 앓고 나니까 짠! 항체가 형성됐어요. 그렇게 생성된 면역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은 2번 자연 능동 면역이죠. 이제 어떤 경유에서건 나한테 균이 들어왔는데 그 균에 의해서 내가 나의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어서 막 대항하다가 면역이 생겼어. 그거를 능동 면역이라고 해요. 내가 만든 면역, 능동적으로 만들었다,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내가 병에 걸림으로써 그 균에 노출이 된 거야. 그러면 자연 능동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병 걸려서 면역이 생겼다, 자연 능동 면역이죠. 그럼 인공 능동 면역은 뭐예요? 인공적으로 일부러 균을 넣은 거야. 그게 뭐예요? 백신이죠.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놔서 내가 그 예방주사에 의한 면역이 생겼어. 그건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1번의 선천 면역은 타고나는 면역을 말하고요. 자, 능동 면역의 반대 수동 면역이요. 자, 내가 만든 게 능동 면역이니까 남이 만든 건 뭐야? 수동 면역이죠. 엄마가 만든 걸 받은 건 뭐야? 태반과 모유 수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았다. 자연 수동 면역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에 1회에서 B형 간염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 얘기를 했는데요. 남이 만들어 놓은 항체를 내가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B형 간염에 걸리면 예방접종을 하면 내가 면역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항체를 싸우라고 주사를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인공수동 면역이에요. 남이 만든 항체를 치료제로 쓰는 게 인공수동 면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암기 팁인데요. 자능병. 자, 이해하기 힘드시면 사실 근데 이해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내가 만든 거, 남이 만든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능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능병. 자다 보니까 병 걸렸다. 자능병에 걸렸다. 자연 능동 면역, 병 걸려서 생긴 면역이다. 예능인, 예방접종 했더니 인공 능동 면역 생겼다. 예능인, 앞글자만 다 딴 거예요. 태수자, 태수 아들이랍니다. 태수자, 태반, 자연, 수동 면역. 인수체, 태수 아들이라고 했더니 인수가 체했어요.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61번입니다. 정신건강실태조사 나왔어요. 학교에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하면서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했답니다.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큰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정신질환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뭔가요? 몇 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2차 예방이죠.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정신질환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2차 예방 되겠어요. 정신질환 학생을 조기 발견해서 나중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건 몇 차 예방? 3차 예방이죠. 그리고 실태조사 하기 전에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은 1차 예방 되겠어요. 자, 62번에 학교 정신건강사업에서 질병의 1차 예방 방법, 이게 바로 나오네요, 이 문제가. 질병의 1차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교육 되겠어요.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상담,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지도는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학생이 발생을 했죠. 발생 이전에 한 예방이 아니니까 발생을 했어. 조기 치료에 해당하는 거 2차 예방 되겠어요. 자, 4번 같은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무적응 학생이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은 3차 예방이죠. 63번입니다. 가족간호는 가족과 함께 간호사가 간호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죠.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자, 요구도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이루어진다 해야 되죠. 답은 4번이에요.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둔다 되겠어요. 제 앞에서 말한 보건교육 같은 거, 그리고 뭐 지역사회 간호사업 같은 거 모두 참여하는 대상자, 지역사회 주민이 중요한 거고요. 가족간호도 가족간호의 대상이 되는 그 가족과 개인이 그 요구가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64번입니다. 사회생태학적 공중보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증진입니다. 빨리 말하다 보니까 증신이래.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건강, 잠재력의 개발과 발휘를 통한 건강 수준의 향상. 자, 1번에서 4번까지 읽어보시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건강 수준의 향상이에요. 우리가 건강 증진한다는 건 생각해보면 내가 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한
능력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질환에 대한 이런 것도 아니고 질병 치료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 습득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건강 관리하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건강 증진의 개념 되겠습니다. 자, 65번. 혈액관리법상 혈액 제제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아는 것은 정답은요. 5번입니다. 여러분, 농축 혈색소는 없어요. 농축 혈색소라는 거 없어. 농축 얘 뭐야? 헤모글로빈이잖아. 농축 적혈구는 있는데요. 농축 헤모글로빈 혈색소는 없어요, 여러분. 자, 혈액 제제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고요. 예를 들면 전혈, 전체 혈액을 전혈이라고 해요. 그리고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이렇게 4개 있어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으로 엄청 많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 박스 안에 엄청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경 혈장, 농축 혈소판 이렇게 딱 4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다른 거 끼워 넣어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65번의 답은 5번이고요. 농축 혈색소는 없어요. 자, 66번입니다. 법정 감염병 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해라. 뭡니까? 2급 감염병이죠. 답은 2번 수두 되겠어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웬만하면 예방접종 하는 것 중에 찾으세요. 예방접종 뭐합니까? 수두하고 파상풍 있네요. 자, 디파백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2급 감염병 다 외워요? 다 못 외워요. 자, 외우는 팁은요. 아는 팁은 2급 감염병은 웬만하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들어가는 감염병이 많아요. 그 중에서 2급 예방접종 중에 감염병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4가지. 하나 더 있네. 인플루엔자. 2급 감염병이 아닌 것에는요. B형 감염, 일본내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있어요. 자, 여기 처음부터 한번 읊어볼게요. 결핵, BCG죠. BCG로 맞는 결핵은 2급 감염병이 맞고요. 100일에 보세요. DTAP 중에 디파백 중에 얘네는요. 이상가족이에요. 디프테리아는 1급이고요. 파상풍은 3급이에요. 100일에만 2급이에요. 디파백은 막 찢어져요. 자, 그런데 홍유풍, MMR로 맞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지는 모두 2급 감염병이 맞아요. 우리 소아마비 폴리오 2사 6개월에 맞는 그죠? 폴리오는 2급 감염병 맞아요.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이죠. 그리고 폐렴구균 2사 6개월에 맞죠? 얘네들 모두 2급 감염병 맞아요. 그리고 수두도 맞고요. A형 간염도 2급 감염병이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 예방접종으로 맞는 것들이죠. 감염병들이죠. 자, 여기까지는 2급 감염병이 맞아요. 자,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자, 다른 거 막 외우기 힘든 거. 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앞에서 했죠. 수인성 전염병 얘들 2급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생기는 내성균들, CRE, VRSA 얘네들도 2급이고요. 그 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수막구균 감염증, 수막구균 얘도 수막염, 뇌수막염 일으키는 거예요. 얘도 B형 헤모필루스 뇌수막염이잖아요. 그리고 E형 간염, 한센병, 성몽열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우리 2급 감염병 중에서 B형 간염 빼고 일본내염 빼고 DPT 중에서 디파백 중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빼면은 나머지는 예방접종 맞는 것들이니까 너무 외우기 힘들고 벅차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냥 예방접종 하는 것 중에서 지금 2급 감염병 아닌 것만 좀 알아두고 찾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예방접종 맞는 감염병이 나오더라고요. 보기에. 넘어갈게요. 67번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상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00개 이상이에요. 의료법상으로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있었죠? 3차 의료기관은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차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30개 미만이면 1차 의료기관이다 하는 거.
자, 68번입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이 문제 너무 쉽죠. 답은 3번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어요. 정신건강이래, 정신질환자래. 정신질환에 관련된 법은 뭐예요? 3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길다. 자, 69번입니다. 결핵 환자가 동거자나 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서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답은 3번이에요. 시군구청장입니다. 저는 이 문제 보면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감염병 있을 때 격리시키고 격리 명령시키고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인데, 예전에 우리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퍼뜨렸다고 책임지우려고 신천지 교주 잡으러 다닐 때 예전에 이명박 씨가 막 유튜브 막 그 실시간 영상을 막 찍으면서 잡으러 다니는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입원시키려고 입원시키려고는 그때는 아니었어요. 사실 아닌데 그거랑 좀 연관 지어가지고, 자, 감염병이 있을 때 입원시키게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시군구청장을 떠올려 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번입니다. 구강보건법상 학교에서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칫솔질 지도죠. 우리 학교에서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칫솔질 지도, 뭐 치실관리, 뭐 그리고 뭐 치아 우식증이 나쁜 음식 이런 거 교육할 수가 있죠. 자, 3번의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요. 자, 구강보건법에서 기본 계획으로, 자, 학교 구강보건사업 외에 따로 책정되는 보건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구강보건사업 합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기본 계획에 학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산모 또는 노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항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대통령령이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고요. 자, 71번입니다. 8개월 영아가 열이 나고 보챈다고 보호자가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정확한 체온을 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 넘어왔네요. 자, 열이 나고 보챈다고 보호자가 호소하면은요. 자, 일단은 열이 정확한지 재야 되죠. 보호자가 지금 38도예요 하더라도 정확한 체온을 한 번 더 재보고요. 간호사에게 보고하고요. 그리고 내려진 처방에 의해서 간호를 수행하면 됩니다. 72번 덤물 주머니는 대사 활동의 증가, 혈관 확장, 환원 과정을 촉진시키고 통증과 근육 경련을 덜기 위해서 사용한다. 덤물 주머니를 적용해서 안 되는 환자가 있죠? 답은요? 복막염 환자. 여기 보세요. 문제예요. 환원 과정을 촉진시키다잖아요. 복막에 염증이 있는 사람, 복막에 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덤물 주머니를 대면 그 염증이 어떻게 된다? 확산된다. 퍼져나간다. 위험하다. 특히 복막염 되기 전에 그 충수돌기염 환자에게 더우물 주머니를 대준다 해서 보기에 틀린 답 찾는 거에서 더우물 주머니는 절대 충수돌기염 환자에게 대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우물 주머니는요, 막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도 대주면 안 돼요. 자, 73번 병실 바닥에 용액이 엎질러졌을 때 곧바로 닦아야 하는 이유는요. 자, 병실 바닥에 용액이 엎질러졌으면 그걸 밟고 환자가 넘어졌을 때 그거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주의 의무 태만이죠. 업무상 과실이다 하는 거죠. 답은 3번 낙상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74번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시행하는 호스피스 간호 목적은요. 답은 1번 환자에게 편안감을 주고 환자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자, 이번에 수면 연장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요. 가족과 편안한 이별을 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호스피스 간호 되겠어요. 자, 통증을 잊게 하기 위함이 목적은 아닙니다. 4번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5번에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간호로서 환자의 환경을 안정시켜주기 위함이다. 자, 병원에서 다 제공해주지는 않아요. 서비스 간호로 다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75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될 처치는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구토하고 있는 환자들 어떻게 해라?
기도 확보해라, 기도 유지해라,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야지 토물이 밖으로 나와서 기도로 역류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흡인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유아간호에서도 잘 나오죠. 신생아나 영아들 구토할 때 어떻게 해라? 옆으로 뉘어줘서 토물이 옆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76번.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은 답은요. 수축기압입니다. 자,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수축기압 때 이완기압 120에 80 이렇게 되죠. 수축기압은 좌심실이 수축할 때, 좌심실이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그럼 이완기압은요? 전신에서 혈액이 돌아올 때 심장이 확장되죠. 어디로 돌아오나요? 좌측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실에서 나가서 방으로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심방으로 들어올 때 우심방이 확장되는 혈압은 이완기압 되겠어요. 자, 77번입니다. 무의식 상태인 대상자에게 보호자가 구강으로 음식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간호조무사가 이를 금지시켰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으로 음식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은 기도 흡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 환자는 잘 삼킬 수가 없어요. 구강으로 뭘 먹이면 안 돼요. 물도 주면 안 돼요. 자, 78번입니다. 격리 중인 활동성 결핵 환자를 간호할 때 사용할 개인 보호구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자, 다 공기 감염 돼요. 호흡기도 감염되고요. 공기 감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가운 다 착용해야 되고요. 마스크 중에서 밀입자, 차단용 마스크 사용하면 됩니다. 79번. 위험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반응으로 일종의 인체 방어 기전인 동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1번입니다. 필요하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 이죠.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뭐냐면 더 통증을 잘 느낀다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잘 느끼는 생리통을 예로 들어 볼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왔어. 생리통이 몸이 피곤하니까 더 아픈 거야. 그거죠. 필요하면 통증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된다. 자, 이번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통증이 더 심하다는 아니죠. 자, 이것도 생리통 되게 심한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TV에서 방영하고 있어. 드라마를 볼 동안 아픈지 모르는 거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렸을 때는 통증이 덜하다. 3번. 수술 후에는 통증에 대한 강도가 심해지죠. 수술 후에는 나 수술했어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관념이 생긴다고요. 나 수술했으니까 아플 거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통증이 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자, 4번에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는 전사한 동료를 보면서 통증을 덜 느끼죠. 내 팔이 잘렸는데요. 옆에서 같이 총 쏘던 친구는 죽었어. 막 팔 잘려서 엄청 아팠는데요. 친구 죽은 거 보니까 통증을 못 느껴. 내가 아픈지 모르겠는 거야. 자, 5번. 두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는 첫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보다 통증이 있잖아요. 심해요. 자, 1차 수술을 한 사람보다 2차 수술은 내가 1차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 통증을 알아. 아는 통증이 더 아프다. 그래서 2차 수술하는 사람이 1차 수술하는 사람보다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80번. 요추천자를 시행한 뒤 척수액 누출 방지를 위해서 환자에게 취해 주어야 할 체위 중요하죠. 답은요. 앙화위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회차에서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앙화위 하니까 이제 이게 회차를 거듭될수록 반복되는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잘 맞춰. 그런데 문제가 변형돼서요. 요추천자 시행한 뒤 어떤 체위를 해줘야 되냐 했더니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머리와 발을 수평으로 유지시킨다 했더니 그거 전부 다 안 한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앙화위지. 머리와 발을 수평으로 똑바로 높이는 게 앙화위예요. 자, 그리고 요추천자를 시행할 때는요. 새우등 자세. 허리를 최대한 굽혀서 무릎을 가슴에 붙인 자세, 새우등 자세를 취해서 요추와 요추 사이를 막 넓혀서 그 사이에다가 주사기를 삽입해서 뇌척수액을 받는 거죠.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추천자 하고 나서는 반드시 똑바로 눕혀줘라. 베개도 베주면 안 돼요. 앙화위 취해줍니다. 81번입니다. 의식은 있으나 장기간 침상에 누워 80세 있는 노인에게 침상 목욕할 때 침상 목욕의 순서 물었어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사지는 몸의 중심에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닦아준다. 팔다리 닦아줄 때요. 손에서부터 이제 상박 쪽으로. 그리고 발은요. 발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그냥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모은다고 생각하고 닦으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1번. 자, 얼굴을 닦을 때는요. 가장 먼저 가장 깨끗한 눈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귀를 마지막에 닦습니다. 귀는 얼굴 밖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계선 밖에. 눈을 먼저 닦아주고 마지막에 귀를 닦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에 씻어 내릴 때도 닦아줄 때랑 마찬가지예요. 씻어줄 때도 뭐예요? 하박에서 상박 방향이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씻어 내립니다. 자, 4번에 외음부는 비눗물로 씻어줄 게 아니고 회음부 간호를 따로 해주시고요. 자, 5번에 얼굴부터 시작해서 씻기죠? 얼굴부터 씻기고 상지 그리고 우리 가슴 전면 씻겨주고 그리고 다리 씻겨주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니다. 자, 82번입니다.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위관 영양을 실시합니다. 위관 영양 시 주의점 말했습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위관 영양이 종료되면 좀 앉혀줘라. 그래서 30분 정도 앉혀가지고 소화 좀 되게 돕는다는 거죠. 자, 다 먹고 나도 바로 눕히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되잖아요. 자, 1번에 위 잔유량은 100cc 이하일 때 급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물 주기 전에 위관으로 물 주기 전에 물부터 주고 이제 위관 영양을 하는데 뒤로 역류시켜 보는 거예요. 주사기를. 피스톤을 뒤로 잡아당기면 위에 있는 잔유량이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 양이 100cc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0cc 이상이 되면 좀 그때 줘야 되는 걸 좀 소화가 된 다음에 위에서 음식물이 좀 내려간 다음에 주게 되는 거죠. 자, 2번에 영양액 주입 전후에 물을 30에서 60cc 통과시켜주면 돼요. 100cc는 너무 많고요. 자, 4번에 흡인한 후 다시 넣어줘야 되죠. 처음에 당겨보는 거, 위 잔유량 알아보기 위해서 뒤로 리거즈 해본다죠. 당겨본 후에 다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주입 후 앙화위가 아니고 반자위로 앉혀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83번 28세의 청년이 자갈밭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큰 돌에 허리를 부딪혔답니다. 척추골절이 생겨서 3주간 침상 안정하라고 진단받았대요. 이때 침상간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침뇨 위에 평평한 판자를 깔아주게 됩니다. 이제 척추골절이 있는 환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척추 속에 뭐가 있냐면 척수라고 하는 신경의 통로.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푹신한 매트리스는 안 되고요. 편편한 판자를 깔아주고 위에 환자를 눕힙니다. 자, 84번입니다. 자, 수술 후 분비물과 이물을 제거시켜 기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기관 내 삽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흡인을 한답니다. 자, 흡인을 하는 방법 옳은 것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흡인한다. 석션이라고 하죠. 가래 빼는 거예요. 가래. 기관지 삽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힘들어서 기관에다가 튜브를 꽂아놨어요. 그리고 에어웨이 같은 거 몰려놓고 그 사이로 석션을 해줘요. 가래가 막 많이 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션을 해주는데, 자, 1번 볼게요. 카테터는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담그는 거 아니에요.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담그는 거 아니고요. 카테터는 멸균 생리 식염수에 담가둡니다. 그리고 자주 교체해줘요. 자, 2번 카테터 삽입과 동시에 흡인기를 작동하면 안 되죠. 카테터를 삽입하고 흡인기를 작동시켜야죠. 흡인기 작동시키고 카테터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옆에 막 달라붙어요. 자, 3번 한 번에 30초 이상 흡인하면 저산소 혈중 올 수 있다. 한 번에 5초에서 10초를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5번 흡인과 흡인 사이에 심호흡과 기침을 권장한다. 자, 등을 막 두드려 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 하부에 있던 객담들이 막 올라와서 막 석션하면 드륵드륵 하면서 다 빨려 나오죠. 자, 85번입니다. 침상 목욕의 방법으로 옳은 것. 이제 한 회에 지금 침상 목욕이 2번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눈을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자, 2번은 반대죠. 아래쪽에서 여기 손 쪽에서 팔 쪽으로 닦아줘야 돼요. 반대로 닦고 있죠. 3번은
겨드랑이 가슴을 닦을 때는 지금 보니까 여자 환자 같은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목욕 타올 같은 거, 목욕 담요 같은 거 좀 덮어주고 안 보이게 그 밑에서 닦아줘야 돼요. 자, 4번도 반대로 닦고 있어요. 목에서 아래쪽으로 닦아주는 게 좋고, 자, 5번도 씻겨줄 때, 물 흘려줄 때도 반대로 해주라고 했죠. 우리 하박에서 상박의 방향으로 씻겨줍니다. 86번입니다. 애과체온 측정 방법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측정 시간을 요하는 것이 단점이나 무의식 환자에게는 안전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왜? 무의식 환자는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애과체온은 다른 말로 유아에게는 엄청 힘들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아들이 이제 고막 체온을 못 잴 때, 양쪽에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이 심해서 못 잴 때 어떤 체온을 재냐 하면 그건 답이 직장 체온 돼요. 자, 여기는 무의식 환자니까 안전하게 우리 애과 체온 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자 체온계라고 하니까 더 빨리 잴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뭡니까? 옳은 것은 5번 체온계의 측정 부위를 겨드랑이 중심에 밀착시키고 팔을 가슴 위에 놓고 측정한다 되죠. 이거 그림이 딱히 없어서 우리 아들 지나가는 아들 불러가지고 색연필 꽂아가지고 찍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측정 후 1번에 간호기록지에 R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R은 렉탈의 R이고요. 렉탈은 직장 체온을 잴 때 R이라고 쓰고요. 우리 애과 체온은 엑실라라고 해서 A라고 씁니다. 겨드랑이 A. 자, 2번에 상박은 가슴 위에 얹고 하박은 옆구리에 붙인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거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상박은 옆구리에 붙이죠. 그리고 하박을 가슴 위에 올린다 해야 되죠. 자, 3번에 체온계를 애과에 밀착시킨 후 5분간 측정한다 하는데요. 전자체온계는 5분씩 안 재도 돼요. 4번 젖은 수건으로 애과부를 깨끗이 닦으면은요. 그 물기가 증발하면서 체온이 좀 낮게 재질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87번입니다. 78세 김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실금을 하고 있었으나 창피해서 혼자 고민만 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간호조무사가 김노인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기저귀를 채워주었다. 이때 간호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답은요. 자, 1번이죠. 회음부 통풍을 잘 시켜줘야 돼요. 자주 공기에 노출시켜준다.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자, 2번 기저귀를 피부에 밀착시켜주면 안 됩니다. 밀착시켜주면 습기도 생기고 소변을 보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통기시켜줘야 돼요. 3번 기저귀를 차는 것이 자존감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건 거짓말이잖아. 이런 거짓된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4번 기저귀는 반드시 면으로 된 재질만 사용한다. 면으로 된 것만 어떻게 사용해요? 면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곳은 봤어. 저도 아주 정말 성당에서 운영하는 수녀님들이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는 면 기저귀, 천 기저귀만 사용한대. 그리고 막 자주자주 교체해주고 맨날 삶고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일반인이나 일반 요양원에서는 그게 힘들죠. 일회용 기저귀 사용하잖아요. 5번 기저귀는 적어도 2일에 한 번은 갈아준다. 무슨 소리야 이게. 기저귀는요 소변을 볼 때마다, 배변을 할 때마다 갈아줘야 돼요. 그걸 확인할 때마다. 그래서 체위 변경 얼마만에 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해주죠. 그때마다 기저귀 확인해야 돼요. 88번입니다. 격리실에서 사용 중인 가운을 격리실 밖에 걸어두고자 한다. 아니냐 밖이냐 이거 잘 봐야 돼요. 감염관리 차원에서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오염된 부분을 안으로 가게 하여 걸어둔다. 격리실 밖은 깨끗한 공간이고 격리실 안은 오염된 공간이에요. 오염된 공간에서 입었던 가운을 격리실 밖으로 입고 나오면요. 가운 밖에 묻은 혹시 모르게 묻은 균,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공기를 통해 전파가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야 되죠. 뒤집어서 가둬야 돼요. 안쪽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오염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가둬야 돼요. 그렇죠? 깨끗한 쪽이,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고 오염된 쪽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격리실 안에 걸어두고자 할 때는 어때요? 격리실 공기가 이미 오염이 됐어요. 나의 오염된 격리 가운이 바깥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걸어두면 되죠. 왜냐하면 격리 가운 안쪽은 깨끗하니까. 오염된 곳에서는 오염된 곳끼리 만나야 돼요. 깨끗한 곳에는 깨끗한 곳끼리 만나야 돼요. 넘어갈게요. 89번입니다.
자, 외과적 무균술이란 비병원성 균과 병원성 균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개방성 창상 드레싱이죠. 자, 우리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압 증기 멸균 소독을 해서 아포까지 다 제거한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적용되는 시술들이에요. 드레싱 세트 우리 고압 증기 멸균 소독하죠. 드레싱 할 때는 외과적 무균술 적용하고요. 수술할 때는 너무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건 돈유관 삽입할 때도 외과적 무균술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사기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주사 약물 만들 때, 그리고 주사 시술할 때, 시술한다고 하는 주사 줄 때 외과적 무균술 지켜야 되죠. 주사바늘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 환자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또 요추천자 할 때 바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외과적 무균술을까지 할 필요 없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똥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화관이라든지 기도도 우리 기도 코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코나 입으로 뭔가를 삽입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외과적 무균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위관 삽입할 때 우리 막 멸균 장갑 끼고 안 하고 비닐 장갑 끼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비위관 삽입 시, 그리고 관장할 경우, 뭐 위관 영양할 경우 이런 곳에는 외과적 무균술 아니고 내과적 무균술이면 가능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0번. 장기간 무의식 상태인 와상 상태로 지내는 대상자에게 구강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답은 5번 특수구강 간호 대상자죠. 무의식 환자. 자, 특수구강 간호 대상자에는 무의식 상태 환자, 장기간 금식 환자, 그리고 막 코나 입에 뭔가 꽂아놓은 사람들, 비위관 삽입 환자, 뭐 기관지 삽관 환자 이런 분들 되겠어요. 특수구강 간호를 위해서 미네랄 오일 좋아요.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오일을 발라줄 수 있어요. 또는 바셀린 발라주면 되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잇몸이 상했을 때 소금물로 양치해준다라고 하는데요. 무의식 환자인데 어떻게 양치를 해줘요? 그리고 병원에선 소금물 사용하지 않죠. 생리식염수라고 하지. 2번에 혀를 보호하기 위해서 꺼주로 싼 서랍자를 입에 넣어준다. 혀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랍자를 입에 넣어줄 수 있어요. 3번 입술이 마를 경우 구강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준다. 자, 구강으로 절대 뭘 주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기도 흡인될 수 있다는 거. 자, 4번 백태가 낀 혀에는요 알코올 사용하지 않고요 과산화수소 사용해요. 자, 알코올을 우리 인체에 적용하는 것은 주사 놓을 때 알코올 솜 사용하는 거. 그거 외로 뭐 알코올 소독하는 거는 뭐 체온계라든지 뭐 혈압계라든지 소변기, 대변기 같은 거는 알코올 소독할 수 있지만 사람 몸에다가 소독하는 거는 알코올 소독은 없어요. 자, 91번입니다. 상체 마비 환자인 A씨는 장기간 누워 있으면서 체중이 뼈의 돌출 부위를 누르게 되어 욕창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욕창 환자를 위한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가 답이에요. 자, 욕창이 있는 환자의 피부는 건조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 감염 방지를 위하여 노출을 피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게 좋고 노출을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적외선 찜질도 혈액순환을 위해서 상처 치유를 위해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5분씩 쬐어주고는 하거든요. 자, 1번에 크레들이 여기서 왜 나와? 크레들 자꾸 이런 데다 껴넣는데 크레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크레들은 화상 환자를 위한 침상요법이죠. 이게 뭐냐면 뒤에 그림 준비했어요. 크레들 아무튼 쏙지 마세요. 화상 환자들이 이불을 담요를 바로 덮으면 화상 부위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들러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뼈대를 이제 환자 위에 세워두고 그 위에다가 담요를 덮어주는 게 크레들 침상이에요. 자, 체위 변경 해줄 수 있죠. 근데 4시간이 아니다. 2시간이다. 자, 욕창 부위 절대 마사지 노노. 절대 마사지 하면 안 됩니다. 발적된 부위에도 절대 마사지 하면 안 돼요. 자, 92번입니다. 소독 용액을 무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요.
5번입니다. 용액을 사용할 때는 용액을 약간 따라버린 후 사용하죠. 자, 1번 사용한 후 용액이 남았을 경우 다시 병에 부으면 절대 안 된다. 2번 용기의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내면이 위를 향하도록 들고 있게 한다. 아니죠. 뚜껑을 열고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가도록, 그리고 바닥에 놓을 때는 내면이 위로 가도록 놓게 한다 입니다. 그리고 3번에 용기의 뚜껑을 열었을 때 가능한 사용이 모두 끝난 후 천천히 닫는다. 안 돼요. 최대한 빨리 닫아줘야 되고요. 꼭 필요할 때만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용액을 약간 따라버린 후에 그 따라버린 쪽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93번입니다. 근골격계 구조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근육 긴장을 유지시켜주는 신체 선열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퇴부의 외회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대전자 두루마리 되겠어요. 대전자 두루마리는요, 이 두루마리 같이 생긴 둥글둥글하게 말아놓은 거를 양쪽 대전자 바깥쪽에, 대퇴부 바깥쪽에 딱 이렇게 밀착시켜서 두고 대퇴부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번에 족저 굴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크레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크레드 막 이런 데 껴놓기 잘한다고 했죠. 자, 크레드는 화상 환자를 위한 침상요법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사진 준비했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뼈대 같은 거를 갖다가 환자가 이렇게 누우면은 환자 위에다 대주고 침뇨를 덮어주는 거예요. 담요를. 그러니까 담요가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화상 환자를 위한 침상요법이죠. 자, 족저굴곡을 예방하기 위한 거는 발지지대입니다. 족저굴곡이 다른 문제에서는 하수족이라고 나오는 때가 있는데 족저굴곡이 하수족 맞아요. 발지지대를 대서 족저굴곡이 뭐냐면 이제 발이 이제 우리 이렇게 발 뒤꿈치를 번쩍 드는 자세, 우리 무슨 발이라고 해요? 까치발이라고 하죠. 까치발 자세 되는 거예요. 오래 침상에 누워있으면 발이 굴곡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까치발이 됩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한 거는 발 지지대고요. 자, 2번 심스위는 뭔가요? 심스위는 우리 관장체위라고 알고 있죠. 자, 심스위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보기도 아니고 엎드린 자세도 아니고 측위도 아니야. 아래쪽으로 더 엎드린 자세에 가깝긴 한데 그럼 어떻게 베개를 대주면 좋을까? 위쪽 다리 아래에 대주면 좋겠죠. 아래쪽 발이 아니고. 자, 4번 좌위 같은 경우 앉아있을 때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어주고요. 허리 뒤쪽에 요추 만곡 부위 움푹 들어간 곳에 대주면 좋겠죠. 자, 5번 앙화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똑바로 누워있을 때 이제 만곡된 부위가 있어요. 경추 부위. 목 아래에 대주고 또 허리 아래 요추 만곡 부위 대주고 그리고 무릎 밑에 대주고 그리고 뒤꿈치라기보다는 발목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자, 94번이에요. 다리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침상 보조기구. 자, 마침 우리 대전자 두루마리에 대한 사진이 나오네요. 정답이 5번이고요. 다리의 외회전을 방지 위한 침상 보조기구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허벅지 양쪽에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대줍니다. 수건을 둘둘 말한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주는 게 대전자 두루마리다. 자, 1번 보시면 발 지지대예요. 이게 발 지지대 되겠어요. 자, 95번입니다. 출혈 시 혈관의 수축을 돕고 타박상이나 관절이 삐었을 때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얼음주머니 사용 방법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얼음주머니를 댈 부분은 최소한으로 노출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얼음주머니를 댈 부분만 이렇게 걷으면 되는 거예요. 손목 하는데 이렇게 우리 상박하까지 걷어 올릴 필요는 없고요. 자, 1번에 모난 얼음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모난 얼음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난 얼음은 이제 물에 좀 풀어서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3번 1시간마다 환불을 하긴 한 건 1시간은 적용 시간이 너무 길고요. 30분 적용하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4번에 얼음 주머니를 그대로 피부에 대어주지 않죠. 커버에 넣거나 천으로 싸서 직접 닿지 않도록,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적용해야 된다. 5번 얼음은 큰 덩어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잘게 자른 덩어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 96번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즉시 보고해야 될 소견은 무엇인가요?
답은 생후 24시간 이내의 황달 되겠습니다. 자, 생후 2, 3일 이후에 생기는 황달은 생리적 황달이라고 해서요. 생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약간 정상적으로 아이가 신장 발달, 간 발달이 미숙하다 보니까 황달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생후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무슨 황달이에요? 용혈성 황달이라는 거죠. 태아 저하고증 이런 거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랑 혈액 기능이 달라서 다르게 태어났는데 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혈액이 아기한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아기가 막 계속 적혈구가 파괴된다. 위험한 상황이죠. 교환 수혈해야 줘야 되고 다른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 될 사항 되겠어요. 반드시 주의하세요. 생후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후 2, 3일 이후의 황달은 괜찮아요. 자, 1번은 재채기는 정상적인 반사 반응이고요. 2번에 2, 3일 이내의 체중 감소 있을 수 있죠. 체중 감소, 생리적 체중 감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기가 잘 못 빨잖아요. 잘 못 빠는데 또 배설량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체중 빠지는 거고요. 자, 3번에 기저귀에 붉은 소면 있을 수 있어요. 아기들이 신장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요산 결절 이런 게 소변으로 배출되면 핑크빛으로 보인다고 해요. 자, 5번에 태변 배설 24시간 이내에 꼭 이루어져야 되죠. 태변, 응가로 태변을 봐야 된다. 24시간 이내에 봐야 되는 거고, 이건 오히려 24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설하지 않을 경우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97번.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를 움직이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조정된 노력을 의미하는 신체 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기저면 묻는 거 나와요. 이런 거 무거운 거 들 때. 다리를 벌릴수록 기저면이 커진다. 내가 차지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내가 차지하는 바닥의 면이 넓어지는 거죠. 넓으면 넓을수록 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다리를 오므리고 물건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로 넘어지겠죠. 근데 다리를 벌릴수록 잘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자, 허리 절대 안 돼. 허리를 굽힌다? 등을 구부린다? 절대 안 돼요. 뭘 굽혀라?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세운다 해야 돼요. 왜? 내 허리는 소중하니까. 자, 3번. 무거운 물체의 운반 시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린다? 아니라니까요. 무릎은 굽히고 등은 편다. 4번. 중력에 맞서서 일하도록 한다? 자, 힘의 방향에 맞서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 5번. 이동할 방향을 향하여 마주보지 않도록 한다가 아니고 이동할 방향을 향하여 마주 봐야 돼요. 마주 안 보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틀어야 되잖아요. 허리를 틀면서 무거운 거 들면 내 소중한 허리가 다친다니까요. 자, 이동할 방향을 마주보고 선다 해야 됩니다. 자, 98번. 전신마취로 제왕절개 분만을 한 후 4시간이 경과된 산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간호. 자, 전신마취 했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하다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심호흡 해야 돼. 심호흡 기침. 뭘 예방하기 위해서? 무기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호흡 격려 있는 거 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분만했어요. 제왕절개로 분만했어요. 그럼 어때요? 배를 절개했을 거 아니에요? 봉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봉합 부위에 출혈이 있는지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99번. 직장인 K씨는 갑상선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 K씨에게 일부러 말을 시켜보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입니다. 제 주위에 갑상선 수술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 전부 다 여보세요 하더라고요. 후두신경이 엄청 수술을 잘하는 교수님에게 받았는데도 후두신경이 손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갑상선 수술 받고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말을 시켜봅니다. 자, 드디어 100번입니다. 자,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환자가 집에 가겠다고 한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침상 난간을 올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되겠습니다. 자, 내시경 스케줄을 잡아놓고 금식까지 다 해놓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한대. 이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 방지를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침상 난간을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처방에 따라서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